1년 전 월든의 첫 장 생활의 경제와 내가 살았던 곳과 그렇게 살았던 이유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 장 독서와 숲속의 소리를 발췌해 낭독합니다. 이 낭독은 월든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기보다 지금의 삶에 필요한 문장을 때때로 꺼내어 읽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이 책은 계절처럼 혹은 마음의 상태처럼 간헐적으로 찾아오려 합니다. 바쁜 일상 한켠에 잠시 속도를 늦추고 싶을 때 숲의 호흡을 빌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법정 스님, 톨스토이, 간디가 사랑한 인생 고전 월든을 이어서 낭독하겠습니다. 3장 독서. 나의 거주지는 사색뿐만 아니라 진지한 독서를 위해서도 대학교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다. 나는 통상적인 순회 도서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에 있지만 여기 숲속에 있으면서 온 세상에 유통되는 책들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나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여름 내내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가끔 들춰볼 뿐이었다. 두 손으로 끊임없이 일해야 했기 때문이다. 집단장을 끝내야 했고 동시에 콩밭을 돌봐야 했다. 이런 이유로 공부를 깊이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독서를 하게 되리라는 전망으로 나 자신을 달랬다. 책을 잘 읽는 것, 참된 정신을 발휘하여 참된 책을 읽는 것은 고상한 행위다. 그것은 당대의 관습이 존중하는 그 어떤 행위보다 독자를 힘들게 만든다. 독서를 잘하려면 운동선수가 거쳐가는 것과 같은 훈련을 해야 한다. 평생에 걸쳐 꾸준한 의도를 가지고 그 훈련에 임해야 한다. 책들은 그 저자가 힘들여 신중하게 쓴 것처럼 똑같이 힘들여 신중하게 읽어야 한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 원정을 떠났을 때 귀중한 괴짝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넣어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문학작품은 가장 정선된 유물이다. 어떤 예술작품보다 우리에게 친밀하고 또 널리 알려졌다. 그것은 생활 자체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술작품이다. 그것은 모든 언어로 번역되고 누구나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입술 위에서 숨결로 퍼져나온다. 화폭이나 대리석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삶의 숨결 자체에 새겨진 것이다. 고대인의 사상을 적어놓은 상징은 그렇게 현대인의 인용구가 된다. 2000번의 여름이 그리스 문학이라는 대리석에 더욱 원숙한 황금빛과 가을 색조를 안겨주었다. 그리스 문학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평온한 천상의 분위기를 모든 땅에 전파하여 자신을 시간의 풍상으로부터 보호했다. 책들은 세상의 보배이고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국가가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다. 가장 오래되고 좋은 책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오두막의 서가에 당당히 꽂혀 있다. 책들은 특별하게 호소하는 뜻은 없지만 독자를 계몽하고 지탱하며 양식 있는 독자는 그 책들을 거부하지 않는다. 저자들은 어떤 사회에서도 자연스럽고 당당한 귀족이고 왕이나 황제 이상으로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 문화가 풍요로운 시대가 되려면 고전이라고 부르는 유물을 충분히 잘 축적해 놓고 또 고전보다 더 오래되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나라의 경전들을 잘 취합해 놓아야 한다. 바티칸 궁전에 베다와 젠다베스타와 성경이 서가에 가득하고 호메로스와 단테와 섹스피어 같은 작품이 가득 들어찬 시대. 앞으로의 모든 세기가 순차적으로 그들의 지적인 기념품을 세계 광장에 성공적으로 축적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책들을 잘 쌓아놓는다면 우리는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시인의 작품은 아직 인류가 읽지 못했다. 위대한 시인만이 그런 작품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다수의 사람은 위대한 시인의 작품들을 마치 밤하늘 별을 쳐다보는 것처럼 막연히 읽고 있다. 우리는 발끝으로 선 것처럼 긴장하면서 책을 읽어야 하고 가장 또렷하게 깨어있는 시간에 독서를 해야 한다. 나는 콩코드 출신의 현자보다는 이곳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더욱 현명한 사람들을 알고 싶다. 나는 플라톤의 이름을 듣기만 하고 그의 책은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될 텐가. 마치 플라톤이 자기 마을에 사는데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것처럼, 다시 말해 바로 이웃 사람인데도 그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그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굴겠다는 것인가? 나의 실상은 어떤가? 플라톤의 영원한 사상을 기록해 놓은 대화편이 바로 옆 서가에 꽂혀 있는데도 그것을 읽지 않은 셈이다. 우리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으며 문맹이나 다름없다. 이런 점에서 나는 전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우리 마을 사람의 무식함과 어린아이나 미미한 지성을 상대로 펴낸 책만 읽은 사람의 무식함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는 고대에 살았던 고상한 자들만큼 훌륭해져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그들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아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난쟁이족에 불과하고 우리의 지성은 일간신문의 칼럼 높이 이상으로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다. 모든 책이 독자들처럼 따분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생활 조건에 곧바로 호소하는 책들도 있다. 그 책의 언어를 잘 듣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 생활에 아침이나 봄보다 더 유익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위해 사물의 겉모습에 새 외양을 입혀줄 수도 있다. 책을 읽고서 자기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한 사람이 얼마나 많던가. 우리가 만난 기적을 설명해주고 새로운 기적을 계시하는 책이 우리 주위에 분명 있다. 또 이 시대에는 언급하기 어려운 사물이 다른 시대, 다른 곳에서는 이미 이름을 받았을 수도 있다. 우리를 괴롭히고 의아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질문들은 이미 모든 현자의 머리에 떠올랐다. 모든 질문은 빠짐없이 주어졌고 현자는 각자의 능력, 말씀, 생활에 따라 그 질문들에 다르게 답변했다. 우리는 19세기 사람임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이 마을이 자기 문화를 위해 해놓은 게 거의 없음을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는 자극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황소처럼 막대기에 엉덩이를 찔려가며 빠르게 걸어야 한다. 아이들을 학교만 놓고 보면 비교적 근사한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빈약한 예산으로 꾸려나가는 겨울철 문화 강좌와 주 정부 제안으로 얼마 전 약소하게 시작한 도서관을 제외하면 성인을 위한 학교는 거의 없다. 우리는 정신적인 자양이 아니라 신체적인 자양이나 질병에 훨씬 많은 돈을 쓴다. 이제 우리가 비범한 학교 체제를 갖추어야 할 때다. 성인 남녀가 되었다고 해서 평생 교육에서 손을 놓아선 안 된다. 마을이 대학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마을 유지들은 대학 교수가 되어 여유 있게 평생 인문학을 추구해야 한다. 그저 파리나 옥스퍼드 하나로 만족해서 되겠는가? 여기서도 학생들을 기숙사 학교에 입학시켜 콩코드의 하늘 아래서 자유로운 인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슬프다. 소에게 꿀을 먹이고 가게 일을 돌보느라 우리는 학교에서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육은 한참 뒤떨어졌다. 이 나라에서 마을은 여러 면에서 유럽 귀족의 역할을 해야 한다. 마을은 예술의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마을은 물질적으로는 충분히 부유하나 관대함과 세련됨이 없을 뿐이다. 마을은 농부나 상인에게 귀중하게 여기는 것에는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인들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에 돈을 쓰자고 제안하면 공연한 얘기라며 무시한다. 콩코드 시는 공회당을 짓는데 1만 7천 달러를 썼다. 운도 따랐고 정치도 관여했다. 하지만 도시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더라도 살아있는 지혜에는 그만한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
함께 행동하는 것은 우리 문화제도에 걸맞는 행동이다.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므로 우리 예산은 유럽 귀족보다 더 많다. 뉴 잉글랜드는 온 세상의 현자들을 초빙하여 그들에게 한동안 숙식을 제공하면서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방색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비범한 학교 체계다. 우리는 귀족들 대신에 고귀한 인간의 마을을 갖도록 하자. 필요하다면 강 위에 놓을 다리 하나를 취소하고 약간 더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둘러싼 무지의 어두운 심연 위에 다리를 놓도록 하자. 4장. 숲속의 소리. 첫해 여름에는 책을 읽지 않고 그 대신 콩밭에서 열심히 일했다. 아니, 때때로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을 했다. 현재라는 꽃 피어나는 순간을 일에 바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다. 내 인생을 두른 넓은 여백을 나는 사랑한다. 때때로 여름 아침에는 평소처럼 목욕하고 나서 해 뜰 때부터 정오까지 햇빛 환한 문턱에 앉아 소나무와 호두나무와 온나무에 둘러싸여 완전한 고독과 정적 속에서 명상에 잠겼다. 그러면 새들은 집 주위에서 울어대거나 집 안으로 소리 없이 날아들어왔다. 그러면 어느덧 해가 집 서쪽 창에 떨어지고 저 멀리 대로에서 어떤 여행자의 마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면 나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음을 깨닫는다. 밤중에 키가 크는 옥수수처럼 나는 그 계절에 많이 성장했으며 이때는 내가 두 손으로 한 어떤 일보다 더 좋은 계절이었다. 내 삶에서 공제된 시간이 전혀 아니었으며 통상적인 시간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 덤으로 주어진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는 동양인들이 말하는 명상과 무의가 무슨 뜻인지 깨달았다. 그 계절에 나는 대부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의식하지 않았다. 하루는 빛의 속도로 빠르게 지나갔다. 아침에 일을 나갔는데 어느덧 저녁이었다. 기억할 만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나는 새들처럼 노래하지는 않았지만 계속되는 좋은 행운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참새가 네모 앞 호두나무에 앉아 지저귀는 것처럼 나 또한 조용히 껄껄거리거나 흥얼거리는 소리를 냈다. 참새는 아마도 집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웃음소리를 들었으리라. 인간은 내면에서 자기에게 중요한 일을 발견해야 한다. 자연 속 하루는 아주 평온하므로 그가 이런 식으로 게으름을 피워도 비난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오락을 얻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또 사교 모임이나 극장 같은 데를 기웃거린다. 이런 사람들에 비해 나의 생활 양식에는 나름대로 이점이 있다. 생활 자체가 오락이 되었고 늘 신기함을 유지했다. 그것은 여러 장면으로 구성된 드라마였고 끝나는 법이 없었다. 우리가 꾸준히 생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배운 가장 좋은 최신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조종한다면 권태 때문에 괴로워할 일은 없을 것이다. 위대한 정신이 시키는 것을 면밀하게 주시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매 시간 새로운 전망을 얻을 것이다. 가령 집안에서 하는 일도 즐거운 오락이다. 나는 숲속 오두막집 바닥이 지저분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가구를 집 밖에 풀밭 위에 내다 놓는다. 침대와 침대 머리맡도 한 묶음으로 밖에 내놓고 방바닥에 물을 뿌린 후 호스에서 가져온 하얀 모래를 그 위에 뿌린 다음 빗자루로 반들반들 광택이 날 때까지 박박 닦는다. 마을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끝낼 무렵이면 아침 햇살이 내 집을 충분히 말려주어 이제 가구를 다 들여놓을 수 있다. 그동안 나의 명상은 거의 방해받지 않는다. 풀밭에 내놓은 나의 가구들이 집시의 짐처럼 자그마한 꾸러미를 이루는 광경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책과 펜과 잉크를 그대로 둔 채 내놓은 산발이 테이블은 소나무와 호두나무 사이에 우뚝 서 있다. 가구들은 그렇게 밖으로 나오는 것을 즐거워했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듯 했다. 때때로 그 짐들 위에 차양막을 치고
거기에 자리를 잡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가구에 햇볕이 내리쬐이는 광경을 쳐다보면서 시원한 바람이 그 위를 불어가는 소리를 듣는 일은 제법 그럴듯한 오락이었다. 대부분 낯익은 물건은 집 안에 있을 때보다 밖에 있을 때 더욱 흥미롭게 보인다. 새 한 마리가 옆 나무가지에 앉아있고 떡숙이 테이블 밑에서 자라고 검은 딸기 덩굴이 테이블 다리 주위를 기어간다. 솔방울, 호두나무, 가시, 딸기 잎사귀 등이 주위에 흩어져 있다. 한때 그 가구들 사이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놈들은 테이블, 의자, 침대 주위에서 잘 어울렸다. 내 집은 언덕 측면에 있는데 커다란 숲 가장자리 바로 옆이다. 호수로부터 30m 떨어진 지점, 어린 소나무와 호두나무들이 자라는 숲의 한가운데 있다. 산기슭에는 호수로 내려가는 오솔길이 하나 있다. 집 앞마당에는 딸기, 떡쑥, 물레나무, 미역치, 작은 참나무, 모래벚나무, 블루베리, 감자콩 등이 자란다. 5월 말경 모래벚나무는 그 짧은 줄기에 온통형으로 매달린 아름다운 꽃들로 오솔길 양옆을 장식한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그 줄기에 튼실한 크기의 예쁜 체리들이 열리는데 줄기는 그것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온 사방으로 마치 햇빛의 화관처럼 체리를 떨어뜨린다. 나는 자연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기 위해 그 체리를 맛보는데 그리 좋은 맛은 아니다. 온나무는 집 주위에 풍성하게 자라고 있다. 이 나무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두둑이로 불쑥 밀고 올라와 첫 계절에만 5-6피트 자랐다. 이 나무의 넓은 긴 모양의 열대성 잎사귀는 생김새가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보기가 좋다. 봄이 되면 이 나무의 죽은 듯한 메마른 가지에서 갑자기 봉오리가 쑥 밀고 나오는데 마치 마술을 부린 것처럼 직경 1인치의 우아하고 부드러운 초록가지로 발전한다. 내가 창문에 앉아 지켜보면 가지는 너무 쑥쑥 자라 그 허약한 관절에 부담을 주고 마침내 공중에는 바람 한 점 없는데도 가지 무게로 부채처럼 땅 위에 갑자기 떨어져 내렸다. 8월이 되면 꽃이 핀 커다란 베리들은 많은 야생벌을 유혹하면서 서서히 붉은 벨벳 같은 진홍색을 띈다. 그리고 자체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지는 아래로 휘어지다가 마침내 그 부드러운 사지를 부러뜨린다. 피츠버그 철도는 내가 사는 곳에서 남쪽으로 500m쯤 떨어진 곳에서 호수와 평행을 이루며 달린다. 나는 철뚝을 걸어서 마을로 간다. 말하자면 나는 철뚝이라는 연결고리로 사해와 연결되어 있다. 그 철도의 전 구간을 달리는 화물열차 직원들은 나를 자주 지나쳐 가는데 마치 오랜 친구에게 하듯 나에게 목례를 보낸다. 그들은 분명 나를 철도회사의 보수 담당 직원쯤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사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더라도 무방하다. 기꺼이 지구의 궤도 어딘가에서 길을 보수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열차의 기적 소리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내 숲을 뚫고 들어온다. 그 소리는 농부의 마당 상공을 선회하는 매의 고함처럼 들리기도 한다. 새벽 열차가 지나가는 광경을 쳐다보면 역시 일정한 시간에 떠오르는 태양을 쳐다볼 때와 똑같은 느낌이 든다. 기관차가 내뿜는 구름은 열차가 보스턴에 도착할 무렵에 기차 뒤로 뻗어나가다가 점점 위로 올라가 마침내 하늘에 도달한다. 기차가 내뿜는 구름은 잠시 태양을 가리고 나의 저 먼 들판을 그늘 속에 가둔다. 하늘로 올라가는 구름의 천상열차에 비하면 지상을 기어가는 자그마한 열차 차량은 거대한 창에 매달린 미늘처럼 보인다. 철마의 마구간지기는 이 겨울 아침에 산간지대의 별빛을 바라보며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나 그의 철마에 사료를 주고 마구를 입힌다. 철마 내부에 생명의 온기를 집어넣어 그가 벌떡 일어설 수 있게 하려고 불 또한 아침 일찍 지피는 것이다. 철도 사업이 그처럼 아침 일찍 시작되는 만큼
정직한 목적에 봉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철도가 만들어낸 기적에 자주 놀란다. 그처럼 빠른 운송수단을 이용해 보스턴까지 가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고 내가 단정적으로 예언했던 몇몇 이웃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기관차의 종이 울리자마자 즉각 승강장에 나타났다. 철도식으로 일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유행어가 되었다. 자기 운행 노선을 방해하지 말라고 철마에게 자주 또 진지하게 경고받는 게 필요하다. 철마의 경우 잠시 멈춰서서 사전 경고를 읽어주는 일도 없고 그런 경고의 발동에 뒤이어 군중의 머리 위로 불벼락을 내리는 일도 없다. 철마는 예정된 길을 그냥 내달린다. 우리는 하나의 운명, 결코 옆으로 물러서는 법이 없는 아트로포스를 발명했다. 철마에 이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 인간은 어떤 일정한 시분에 철마의 화살이 컴퍼스의 특정한 점을 향해 날아간다는 통지를 미리 받는다. 그러나 철마는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아이들은 다른 길을 타고서 학교에 간다. 우리는 철마 덕분에 더 안정된 삶을 산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비렐름 텔의 아들이 될 것을 교육받는다. 공중에는 보이지 않는 화살들이 가득하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제외한 모든 길은 운명의 길이다. 그러니 당신 자신의 노선을 지켜라. 내가 상업행위를 좋게 보는 부분은 그 진취성과 용감함에 있다. 상업은 양손을 꼭 모아쥐고 제우스 신에게 기도를 올리지 않는다. 나는 상인들이 그들 나름의 용기와 만족감을 갖고 날마다 일하는 것을 본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어쩌면 그들이 의식적으로 고안해낸 것보다 더 좋은 일에 종사한다. 나는 부엔나 비스타 전선에서 30분 이상 버틴 사람의 영웅적 행동보다는 자신의 겨울 숙소를 위해 눈 치우는 기구를 오래 붙들고 있는 사람의 꾸준하고 쾌활한 용기에 더 감동받는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아주 진귀하다고 칭찬했던 새벽 3시의 용기를 가진 사람보다는 좀처럼 잠들지 않는 용기를 가진 사람, 폭설이 멈추거나 철마의 근육이 얼어붙을 때까지 깨어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더 감동을 받는다. 상업은 의외로 자신감에 넘치고 평온하며 민첩하고 모험심 강하며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 다른 많은 공상적인 사업이나 감상적인 실험에 비해 그 운영 방식이 아주 자연스럽고 그 결과 독특한 성공을 거둔다. 나는 화물열차가 덜덜거리며 내 곁을 스쳐 지나가면 한결 기분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넓어진 느낌이다. 롱워프에서 샴플레인 호수에 이르기까지 온갖 물건의 냄새를 맡는다. 그 열차는 내게 외국 땅, 산호초, 인도양, 열대성 기후, 그리고 넓은 지구를 생각나게 한다. 때때로 나는 일요일이면 링컨, 액턴, 베드퍼드, 콩코드 같은 마을에서 흘러오는 종소리를 듣는다. 바람이 그 소리를 잘 전해줄 때만 들려오는데 그 희미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멜로디는 이 외로운 숲속에 반갑게 들여놓을 만하다. 수비로 상당한 거리를 건너온 그 종소리는 어떤 진동하는 흥얼거림으로 바뀌는데 마치 지평선의 솔잎들이 그 소리가 스쳐가는 하프줄이 되어준 듯하다.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듣는 모든 소리는 동일한 효과를 하나 자아내는데 우주라는 거대한 현악기의 떨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멀리 떨어진 산봉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와 그 산 사이에 끼어있는 공기가 그 산봉우리에 푸른 색깔을 입혀주어 우리 눈에 흥미롭게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 아무튼 나의 귀에는 공기가 조율한 멜로디가 되어 들려온다. 숲속 모든 잎사귀, 솔잎과 대화를 나눈 가락이고 자연의 힘이 조율하여 온 계곡에 울려 퍼지게 만든 바로 그 소리다. 어떤 의미에서 그 반향은 독창적인 소리이고 그 안에는 마법과 매혹이 있다. 그것은 종소리 중 가치 있는 부분의 반복이면서 동시에 숲의 소리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숲속 요정이 들려주는 사소한 단어 혹은 간단한 곡조를 담아 부르는 노래다. 저녁 무렵 숲 건너 지평선에서 어떤 암소의 나지막한 울음소리가 달콤하고 감미롭게 들린다. 처음에 나는 그것을 어떤 젊은 가수들의 목소리로 착각했다. 때때로 나에게 세레나데를 불러주고 산과 계곡을 방랑하는 젊은 가수들. 그러나 그 소리가 곧 흔하고 자연스러운 암소의 울음소리로 늘어졌어도 나는 그리 실망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젊은 가수들의 노래가 암소의 음악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여기에 풍자의 뜻은 조금도 없다. 암소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결국 자연의 구체적 표현이므로. 여름 어느 한때 정확히는 7시 반. 저녁 기차가 지나간 직후에 속독새는 내 집 문 앞 구루터기에 앉아 혹은 집 마룻대에 앉아 30분 동안 저녁 기도를 노래로 불렀다. 속독새들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후 5분 이내에 그날의 저녁해가 서쪽으로 지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녀석들의 습관을 알게 되는 진귀한 기회였다. 때때로 숲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한꺼번에 4-5번 정도 그 노랫소리를 들었다. 우연하게도 한 소절 다음에 바로 이어 그 다음 소절을 듣기도 했다. 그 소리는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들려와서 그 소절이 끝난 뒤 꼬꼬하며 이어지는 소리도 구분할 수 있었고 거미집에 걸린 파리가 내는 듯한 저 웅웅거리는 독특한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소리여서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큰 소리였다. 때때로 어떤 새는 숲속에서 몇 피트 거리를 두고서 마치 줄에 매달린 것처럼 내 주위를 빙빙 돌았다. 아마도 그때 나는 새알 가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밤새 간헐적으로 울었고 새벽이 오기 직전이나 새벽 무렵까지 여전히 듣기 좋은 노래를 불러댔다. 나는 또한 올빼미의 소야곡도 들었다. 가까이서 들으면 그 소리는 자연 중 가장 울적한 소리라는 생각이 든다. 저 새는 죽어가는 인간의 신음소리를 하나의 가락으로 영구히 기록하려는 듯하다. 죽어가는 인간이란 모든 희망을 버린 불쌍하고 허약한 자이고 동물처럼 울부짖되 인간적인 흐느낌으로 호소하는 자이며 저 어두운 계곡에 들어서게 되자 걸걸대는 신음을 내어 더욱 사람을 오싹하게 만드는 자다. 그러나 이제 저 먼 숲에서 같은 곡조로 답변하는 올빼미 소리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탓인지 아름다운 선율로 들렸고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하고 말하는 듯했다. 실제로 그 가락은 숲을 통과하여 울려오는 내내 낮이든 밤이든 혹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즐거운 연상만 안겨주었다. 나는 숲속에 올빼미가 있어 즐겁다. 그들이 인간을 위해 백지 같고 악마 같은 울음소리로 계속 울도록 두자. 그것은 햇빛이 스며들지 않는 습지와 미명의 숲속에 아주 잘 어울리는 소리다. 그것은 인간이 아직 자기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광대무변한 미개발의 자연을 암시한다. 올빼미 소리는 우리 모두가 가진 저 지독한 미명과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상징한다. 겨울 아침에 새들의 고향인 이 야생의 숲을 한번 걸어보라. 그리고 나무 위에 걸터앉은 야생 수탉이 우러젖히는 소리를 들어보라. 낭낭하고 고고하게 사방 몇 마일 땅으로 거침없이 퍼져나가면서 다른 새들의 희미한 울음소리를 완전히 제압한다. 한번 생각해보라. 온 나라에 경계령이 내려진다. 그 소리에 누군들 일찍 잠 깨어 일어나지 않겠는가. 날마다 더욱 일찍 일어나 사람들은 마침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현명해지지 않겠는가. 모든 나라의 시인은 그들 나라의 다른 노래새들과 함께 이 외국새의 노래를 칭송해왔다. 용감한 수탉은 모든 기후에 잘 적응한다. 심지어 원주민보다 더 원주민의 특성을 지녔다. 건강은 언제나 좋고 폐는 튼튼하며 정신은 위축되는 법이 없다.
심지어 대서양이나 태평양의 선원도 그 목소리에 잠을 깬다. 종다리와 깨꼬리 같은 온순한 농장새들은 내 개간지를 찾아오지 않는다. 앞마당에는 수탉도 고함치지 않고 암탉도 울지 않는다. 아니, 앞마당이라는 게 아예 없다. 하지만 울타리 없는 자연이 집 창문턱까지 다가와 있다. 이 창문 밑에는 어린 숲이 자라고 야생 온나무와 블랙베리 덩굴이 지하 저장실까지 뚫고 들어온다. 튼튼한 소나무들은 공간이 부족하여 집 지붕 널빤지에 몸을 비벼대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 나무 뿌리는 집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간다. 강풍이 불어오면 석탄 그릇이나 덧문이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집 뒤 소나무가 꺾이거나 아니면 뿌리채 뽑혀 날아간다. 그러다가 대설이 들이닥치면 앞마당 문까지만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문도 앞마당도 문명세계로 나가는 길도 모두 사라진다.